네, 화요일장 주식시마론의 주제입니다. 화면 보시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경제 안정 가능할까? 지난해 주식시마론 연말에 모셨던 분인데요.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연말에 11월, 12월에 저희가 한 번씩 모셨었는데요. 네. 네, 그때 12월 말일로 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종료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이걸 연장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원화 약세로 네. 인한 경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쟁도 예. 나고 예. 여러 가지 물가를 올릴 만한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어제 장의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선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서 2008년 이후의 최고치 경신 네. 나왔습니다. 오늘 뭐 금리, 환율, 물가까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금리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 금리 인상 기조 이어질까요? 저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2%로 잡는 겁니다. 이번 달에 미국의 물가가 8.5% 나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도 0.75를 올리고 또 그 이어서 0.75를 두 번 더 올릴 가능성도 높다.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것이다. 1981년도에 폴 볼커의 미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물가가 15%까지 올랐습니다. 그때는 기준금리가 21%였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금리 21%를 유지했고 1981년도는 우리나라도 물가가 15% 정도 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연 10%, 20% 물가가 오를 때였고 5공화국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수석이 물가를 잡는 것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가를 잡았었죠. 김재익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무조건 물가입니다. 물가를 2%로 잡아야만 미국 경제가 세계 최고의 GDP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가 3.5% 정도고 2024년에 4.5%, 2023년에 4.5%, 2024년에 5.0까지 올리겠다고 이 미 연준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지금까지 미국보다 1%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 지분이 28%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항상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터키는 기준금리가 13% 정도 되고 러시아가 기준금리가 한 20%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흥국들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만 자국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도 똑같은 금리 3%를 준다 그러면 굳이 프리미엄 국가가 파산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제 이걸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부담하면서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한다면 굳이 내가 왜 한국에 투자하냐. 미국이 절대 망하지 않고 안전한데 미국에 투자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전체 주식 시장의 35%에서 지금 28%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는 분위기니까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미국의 주식을 가져가는 거죠. 팔아서 현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과 똑같이 커플링 현상, 동조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2025년까지 5.0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현재 기준금리에서 우리가 지금 은행에 대출 받으면 한 7% 정도 받거든요. 앞으로 저는 2024년까지 한 8%, 9%, 1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 이자의 상승세까지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연준의 어떤 전망치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해서 저도 조금 더 찾아볼 생각이고요. 연준이 지금 2.5% 금리를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2.25에서 2.5% 연준의 미국 기준금리 이고요. 우리나라는 2.5%인데 이제 9월 FOMC에서 75bp만 올려도 3.25%. 예. 그리고 여기서 남아있는 또 두 차례의 FOMC가 더 있습니다. 9월 말고도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이 11월, 12월, 11월 초, 12월 중순 이렇게 두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올해 3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때 뭐 기준금리 올리면 3.5% 돌파는 금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4% 중반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늦춰지면서 2024년에는 5%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미국보다 1%포인트 더 높아야 해외 쪽으로 자금 유출이 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좀 바쁘게 금리를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2024년까지를 말씀해 주셔서 마침 또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물가의 정상화 시점이 2024년쯤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가계 이자가 최근에 1년간 27조 원 이상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부실 위험이 더 커질까요? 저는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은 집값이 120%까지 집에 담보대출을 빌려줬어요. 100%는 이해가 가죠. 집값이 100% 이해가 가는데 왜 120%까지 해줬냐 이랬더니 일본은행은 미리 오를 걸 대비해서 우리가 120%까지 집값에 대출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모든 가계대출에 집담보대출이 많거든요. 대개 집담보대출의 비율은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현재보다도 10에서 20%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의 파산 위험은 거의 없다. 모든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이 내리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은행의 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가계대출은 대부분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또한 70%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뭐 가게가 파산하거나 그런 위험은 없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한 20%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올 연말에 이제 만기가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고 우리 가계 자금이 대출이나 집 담보 대출은 95% 이상이 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고 그 담보 비율 자체도 한 70%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성은 낮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 50년간 전세 우리나라와 미국의 채권의 추이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요. 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2년 정도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는 우하향하게 됩니다. 제가 채권금리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시면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난 20년간의 그래프이고 우리 최고금리가 21%까지 갔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금리와 채권이자는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미국이 풀었던 달러가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조 달러가 너무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없으면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코로나에 풀었던 6조 달러를 환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의 물가가 2%로 안정된다 그러면 다시 저 채권금리, 은행 이자는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만 이자가 오를 뿐이지 그 이후에는 다시 2, 3%로 안정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다시 반등하게 되겠죠. 주식과 이자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7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자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이자 추이가 우하향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한다.
그렇게 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자의 추이는 우하향 추세라는 점을 기억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보다 더 리스크가 높은 것은 자영업자 대출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들어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높지 않더라도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면 부담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느냐, 또 은행 이자가 많이 오르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을 100% 올렸습니다. 항상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값을 많이 올려줘요. 집을 안 짓거든요, 이분들은. 민주당 사람들은 재건축을 하락을 하고 집을 지으면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서 집을 안 짓습니다. 근데 또 윤석열 정부는 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해서 또 집을 공급을 늘릴 거예요. 그럼 집값이 또 하향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강남 사람들은 오히려 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것이 오히려 집값을 더 많이 올려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제 제가 보니까 서울의 재건축이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400개 되는 재건축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항상 입주해야 되는 집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집값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집을 짓지 않다 보니까 집값이 100% 올랐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집값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끌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이제 많이 생각했고 2020년, 2021년부터는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연끌을 많이 했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반대가 되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더 오르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는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항상 은행 대출이자, 집담보대출이자가 7%를 넘어가게 되면 7, 8%가 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집값의 상승을 초과하기 때문이죠.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부동산이나 은행 이자는 한 2년 정도는 더 오르겠지만 그 이후는 또 다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전체 우리나라의 가계 1인 세대, 우리나라 국민이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체 세대주의 40%가 1인 세대주입니다. 2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해 왔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체 가구의 40%가 1인 세대주, 단독 세대주다. 계속 세대가 분리되면서 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반반이거든요. 5대5 정도 되는데 주택 공급률이 전국으로 따지면 100이지만 수도권은 80%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2년 정도는 은행 이자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좀 내리겠지만 네. 한 2년 이후는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이나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그 비율 자체가 대출의 비율이 전체 주택 매매 금액의 한 70%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10에서 20%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과연 대출이자가 만약에 두 자릿수 정도까지 거의 갈 것처럼 올라가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로 위축이 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런 조정기가 일시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주식 부동산 시장은 반등할 것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외화 유동성과 신용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긴축 기조에 들어가게 되면 워런 버핏이 한 유명한 격언이 있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긴축 기조에 연준이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 기업이나 또 나라들이 부도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외화 유동성 현황, 신용도 문제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1997년도 IMF를 직접 맞은 세대이고, 저는 이제 지난 한 10년 이상 계속 외환 보유고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준비해 왔습니다. 뭐 경제학자로서 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았느냐, 이 경제학자가 이렇게 외환 위기를 다시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외환 보유고에 대한 논문을 많이 썼는데, 제가 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는 한국은행은 매달 증가하고 사상 최대치라고 얘기하는데 왜 환율은 계속 1,300원을 돌파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2008년도에 환율이 1,600원까지 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해에는 환율이 1,300원을 넘었었고, 다시 최근 2022년 최근에 들어서 1,3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외환 보유고가 GDP 대비로 따지면 27%밖에 안 됩니다. 97년도 IMF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대만은 GDP 대비 91%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걸 보여주시면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반도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스위스, 홍콩,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가 더 많아요. 심지어 러시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외환 보유고가 더 많습니다. 보시면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중을 보시면 스위스가 129%고 대만은 91%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39%다. 한국만 27%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낮고 없는 겁니다. 이 외환 보유액 4,300억 달러 중에서 현금의 비중은 5%밖에 안 됩니다. 당장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고, 2008년도에는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행히 한미 통화 스와프도 있었고 한일 통화 스와프도 있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600억 달러가 체결되었었고, 당시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 강만수 장관이 미국에 뛰어갔었죠. 그래서 시트뱅크 의장을 좀 설득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과 한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전격적으로 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600억 달러가 있었고, 또한 한일 통화 스와프도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방어막이 있어서 한국이 1,600원까지 갔지만 한국이 안정되었었다. 근데 지금은 두 개의 방어막이 둘 다 없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작년에 종료가 되었고요. 한일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위안부 문제 때문에 2015년도에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정말 미워하지만 또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1년에 1,000만 명씩 방문하는 게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좀 캐묻지 말고 미래 세대에 좀 맡기고 우리가 실리적으로 일본과 한일 통화협을 좀 체결하는 것이 한국이 좀 살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은 강하지만 국제금융에서 한국의 수준은 세계 30위권입니다. 0.1%도 안 된다, 국제결제 비중이. 한국이 정부가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이 국제금융은 그동안 육성하지 않은 잘못인 거죠. 한국은 법인세가 25%에서 22% 낮춘다고 했는데 싱가포르를 본다 그러면 법인세가 17%고요. 주식 관련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당세도 없고 정권거래세는 없고 오히려 이제 주식 거래세는 0.2%를 받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전체 상장 기업의 40%가 해외 기업이고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동북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고 말은 했지만 주요한 금융기관을 다 지방으로 흩어버렸어요. 정권거래소나 예탁원을 부산으로 옮겨버렸고, 전주로 국민연금이 옮겼고, 사학연금은 나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 담당자를 만나러 오려면 우리나라 전국을 다 돌아야만 만날 수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더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한국의 금융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위기가 다시 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통화 스와프나 한일 통화 스와프를 빨리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역 흑자가 일어날 때마다 빨리 외환 보유고를 2배 이상 비축하는 겁니다. BIS가 한국에 제안한 한국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는 9,300억 달러거든요. 지금보다도 2배 이상 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과 같이, 대만은 1997년도 위기도 겪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도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는 겁니다. 통화 스와프보다는 자국이 GDP의 91%나 되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서 스스로가 자주 국방처럼 자주 경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MF에서는 그 적정한 외환 보유액 수준에 대해서 전체 뭐 연간 수출액이나 시중 통화량, 유동 외채, 외국인 증권 투자 등등등 모든 것을 합한 규모의 100%에서 150% 수준을 본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부합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적정한 기준치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9번째 외환 위기가 났습니다. 외환 위기는 항상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터키가 환율이 지금 2배 올랐고요. 스리랑카하고 파키스탄이 이미 파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신흥국의 한 30%가 이미 파산을 했는 상태고, 아르헨티나는 IMF가 하라는 대로 경상 지출액의 3개월치를 모았는데 파산했습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IMF가 제안한 대로 외환 보유고를 비축했더니 아르헨티나가 파산했다. 그래서 결론은 IMF가 제안한 외환 보유고를 믿어서는 안 되고 BIS가 제안한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야 되는 겁니다. IMF가 제안한 것은 4,500억 달러에서 6,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예. 그렇지만 아르헨티나를 봐라. IMF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국가가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한국에 제안한 것은 9,300억 달러입니다. 네. 9,3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들이 투자한 주식 지분의 3분의 1이라든지 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를 더 많이 비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 국가 부도는 항상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국가 만약에 부도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의 한 70%가 파산할 겁니다. 우리가 IMF 97년도에 30대 기업의 70%가 파산했는 것을 경험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제금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다시는 이 외환 위기가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빨리 통화 스와프 2개를 막아야 되는, 체결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400억 달러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IMF 쪽에서 제시하는 기준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BIS에서 제시하는 9,300억 달러 기준에서는 많이 모자란 수치라는 점 짚어주셨네요. 신흥국의 연쇄 디폴트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부도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프레자일 파이버, 파산하기 좋은 나라 5개 이렇게 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인데요. 이들 나라는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한국보다 좀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7% 정도인데 이들 나라는 한 2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외환 보유고로 봐서는 안 되고 그 국가 GDP 대비 외환 보유고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취약한 국가다. 지금 신흥국가의 한 30% 정도가 파산할 것이고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환율을 1,600원까지 갔었고요. 그 당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시 파산 위기가 있었을 정도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2024년까지 달러 환수를 계속 환수하게 되고 6조 달러를 환수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신흥국들은 계속 연이어서 파산하게 된다. 저는 우리나라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 여파가 몰려올까 봐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내 경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 파산을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97년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국제금융을 항상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줬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주식 비중을 한번 본다 그러면 전 세계 주식 비중에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전 세계 글로벌 비중은 60%가 미국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비율이 미국에 90을 투자해야 되고 한국에 1.5%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대 1, 95대 5% 정도가 적정한 비율이 되겠죠. 이게 60대 1.5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오를 때 오히려 한 차선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애플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은 매달 애플을 한 주든 두 주든 자기 급여의 10%나 20% 꾸준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흥국가의 연쇄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기승전 미국 주식이 됐습니다. 네. 최근 수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의 비율이 더 낮은 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7년 당시는 아시아에 연쇄 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까지도 휘청했던 시기였고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주 급하게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데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어떤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대규모 수주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쪽에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수주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외환 위기의 방어막이 될 수 있진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아주 좋은 소식이죠.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한 20조 원 정도 무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한 70%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거의 99% 정도 되죠. 석탄 일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 가격이 한 70% 오르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난 6월, 7월, 8월에 무역 적자가 2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무역 흑자인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항상 수출과 수입이 100조 원 정도, 항상 흑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매년 100조 이상의 흑자가 났었는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70% 급등을 하게 되면서 무역 적자로 돌아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방산에 한 20조 원 정도 수출한 것은 정말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자산은 많더라도 은행 이자를 내고 아파트 관리비를 낼 현금이 없으면 집이 파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부유하지만 석유를 사올 달러가 없으면 나라가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외환보유고가 중요하고 달러를 비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현금이 부족하고 수출도 워낙에 수입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만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산업의 수주 규모가 늘어나고 또 다각화되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커진 상태에서 유지가 돼 있다는 건 분명히 위기 신호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네요. 수입 물가 잡는 게 정말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우리나라의 그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무역 적자를 통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우리가 매달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 1,400원 선 돌파 가능성 예상하시나요? 저는 환율이 아마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올 연말에 한 1,400원 정도까지 될 것이고 내년에는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한국 전체 수출의 13%가 미국입니다. 6%가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홍콩이 한 33%, 한국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치포라든지 이렇게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패권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이제 밀고 당기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밀당을 아주 잘해야 되겠고 일단 이렇게 전쟁의 지소, 중국의 봉쇄, 미국의 기준금리의 계속 상승 이러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이 한국 경제를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전쟁의 지속이라든지 중국의 봉쇄가 이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러한 또 세계 경제가 회복한다 그러면 가장 빨리 회복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좀 더 참아라.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 지수가 되겠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 주식이 약간 반등했었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저점에 왔다고 그러면 주식은 6개월 선행적으로 반영해서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이제 진정이 될 것이다. 물가가 2%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가만 안정된다 그러면 미국의 연준은 다시 성장 위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약 한 1년 정도 내외가 될 것인데 또 가장 어두울 때 지금이 또 가장 주식이 싸고 저렴한 시기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간에 빨리 돈을 벌거나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안 할 때 오히려 주식이 가장 저렴하고 싼 시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달 내 급여의 10%나 20%를 시가총액에 매달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 1,400원대 원달러 환율 돌파 시도 예상해 주셨고요. 내년도에는 1,500원 선까지 내다보셨어요. 교수님. 그래도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보다는 좀 낮은 선에서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아마 이제 정부가 준비를 철저하게 못한다 그러면 2008년 상황도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정부가 빨리 한미 통화 수합이나 한일 통화 수합을 맺고 정부가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빨리 외환 보유를 비축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2008년도 같이 1,500원, 1,6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연준은 계속 2022년 연말까지 또 2023년, 2024년까지 계속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까지 갔을 거예요. 신흥국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발이었죠.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미국의 달러를 공급해서 경제를 살렸고 그 이후에 그 여파가 2008년도, 2009년, 2010년에 우리나라에게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외환위기는 항상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가 9번째 외환위기가 났고 영국도 외환위기를 2번이나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중심으로 결제하는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 언제든지 이러한 위기가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만이 왜 GDP 대비 91%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어떠한 우방국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국가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개인들은 달러를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달러 환율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5% 수준인데요. 내년에는 2%포인트가 더 올라간 4.5%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축 기조 속에서 각국의 외환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와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이 현재 2450선 또 800선 부근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도 좀 견조하긴 한데 중국 성장률도 뭐 3%대라고 해서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기에 경제 성장률의 하락, 또 자금 이탈로 이어질지 혹은 그 반대일지 계속 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